저는 서울 강북에서 3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순입니다. 처음엔 작은 분식집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연예인도 찾아올 만큼 유명한 한식당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이혼하고 홀로 딸 미진이를 키우면서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덕분에 미진이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고, 이제는 승승장구해서 과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연말 미진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 재무팀 임원이었습니다. 예비 신랑 준서군은 미진이보다 5살 위로 명문대를 나와 경영학 석사까지 마친 수재라고 합니다. 예비 박가사도는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원장이시고, 안사도는 압구정동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일반 식당 주인과 병원장 가족이라니 너무 격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서군이 직접 제 식당을 찾아와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그런 걱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준서군은 제 신분이나 직업을 전혀 차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음식 솜씨를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강남 최고급 한정식집으로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미진이는 제가 평생 허리 굽혀 일한 것이 못내 안쓰러웠는지 이번 상견례만큼은 제가 품위 있게 보였으면 했나 봅니다. 어제는 백화점에서 고급 한복을 맞추고 오늘 아침에는 강남의 유명 미용실에서 머리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 주방에서 땀 흘리며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저도 한 집안의 품이 있는 어른으로 보였으면 했습니다. 특히 예비 사돈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하니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미진이가 준서군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이번 결혼이 정말 좋은 인연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이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늘처럼 긴장되는 만남은 처음이었습니다. 예비 사돈들은 어떤 분들일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강남 한정식집 입구에 도착하자 반듯한 양복 차림의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고급 식당은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가슴이 뛰었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안내한 곳은 한정식집 가장 안쪽의 VIP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가 본 것은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빛나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39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 교복 차림의 소녀가 이제는 중년의 우아한 여인이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 강희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품위 있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귓가에서는 39년 전 그날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돈, 오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날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돈, 이쪽에 앉으세요.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땅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진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아 끌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9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강희가 제 앞에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웃던 모습,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저를 수군거리던 모습, 그리고 제가 결국 전학을 가야만 했던 그날의 기억까지. 사돈 괜찮으세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다리를 움직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돈 식당이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준서가 늘 칭찬하더라고요. 예비 사위는 공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39년 전 그날의 기억만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강희는 자신의 말에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그저 제가 긴장한 것이려니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39년 동안 제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음식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식었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괴롭힘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그녀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된 그날. 이제는 우아한 중년 여인이 된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여전히 그날의 잔인한 소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그 여자도 눈치챘는지 자꾸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돈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신가요? 이 집 음식이 너무 기름진가요? 그 여자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그 속에 숨은 거만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만 가로젓고 앉아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전복 요리를 내왔습니다. 아이고, 이건 꼭 드셔보세요. 이 집 전복은 특별하다고 해서 미리 예약해뒀답니다. 그 여자는 마치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39년 전에도 그랬죠. 이거 봐. 너희는 이런 과자 본 적 없지? 우리 집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때처럼 지금도 그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예비 사위가 미진이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그 여자가 갑자기 예비 사위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리고는 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남의 말을 끊어버리는군요. 그때도 제가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마다 불쑥 끼어들어 제 말을 막아섰었죠. 사돈 음식이 식기 전에 드셔보세요. 그 여자는 젓가락으로 전복을 제 접시에 놓아주려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도 이랬죠. 급식을 제 접시에 덜어주는 척하다가 일부러 옷에 흘리곤 했었죠. 사돈 얼굴이 안 좋으신데 혹시 편찮으신가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달콤해졌습니다. 마치 독이 묻은 꿀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돈, 제가 직접 부산에서 공수한 생선이에요. 특별히 요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친절을 가장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생선이라 또다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야, 너희 엄마가 파는 생선은 비린내 나는 걸로 유명하다며? 그때 그 여자의 말이 교실 안을 채우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테이블 위의 생선 요리가 갑자기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사도는 식당을 하시잖아요. 이런 요리는 전문가의 눈으로 보시면 어떠세요? 그 여자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띤 채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 숨어 있는 경멸이 보였습니다. 39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람을 내려다보는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예비 사위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어머님, 이건 프랑스에서 직접. 그 여자가 또다시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고, 사도는 와인보다는 소주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순간 핏줄이 곤두섰습니다. 미진이가 놀란 듯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9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박은순이는 도시락 반찬이 늘 김치뿐이네. 지금도 그렇게 무시하는 말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돈, 준서 아버지가 진료 때문에 오늘은 못 오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세요. 그 여자는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녀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세 줄로 된 진주 목걸이. 그때는 금목걸이였고 지금은 진주 목걸이군요. 여전히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속물근성은 그대로입니다. 사돈 음식점이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면서요? 그 여자의 말에 미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식당은 연예인들도 가끔 와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저도 한번 가보고 순간 그 여자의 말이 끊겼습니다. 제가 쏘아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는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궁합도 좋고 집안 내력도 깨끗하니 걱정 마세요. 집안 내력이 깨끗하다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9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돈도 제 아들이 정말 마음에 드시나 봐요. 그 여자는 제 눈물을 보고도 진심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미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예비 사위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위선적인 미소, 가식적인 말투, 그리고 39년 전 그날의 기억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9년 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명신여중 3학년 2반 기억하시나요? 순간 그 여자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도자기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룸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완벽한 가면에 금이 갔습니다. 이제는 그 여자가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들끼리 전부터 아시는 사이셨나요? 예비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돼. 미진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박은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저를 알아본 모양입니다. 아, 맞아. 그때 그 박 여사 딸 맞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진이와 예비 사위 준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파는 여자의 딸이라고 매일 놀리지 않았어?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때는 그 당당하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쥐어짜내듯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시죠? 준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9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학창 시절에 나를 괴롭히고 따돌리고 협박했던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어머니야.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너가 그토록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전더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39년 전에 그 눈물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흘러내렸습니다. 1985년 봄 서울의 명신여중입니다. 그날은 벚꽃이 한창 피어있던 개학식 날이었습니다.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얘들아, 이번에 온 전학생 봤어? 완전 부자래.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교실을 채웠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따라 들어온 강희는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명품이란 게 흔치 않던 시절이었죠. 자, 이번에 전학 온 강희를 소개합니다. 첫눈에 보기에도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교복을 입고 있을 때 강희는 은은하게 명품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죠. 강희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유명한 부동산 재벌의 딸이었습니다. 곧 강희는 반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강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세련된 말투가 부러웠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강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희 엄마 시장에서 생선 파신다며? 그 말을 시작으로 제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제 체육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박은순이가 체육복을 안 가져왔대요. 강희의 말에 선생님은 제게 벌을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제 급식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먹니? 너희 집에서 파는 생선 비린내만큼 역겨워.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수학여행비를 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모은 돈이었는데 그마저도 강희가 빼앗아 갔습니다. 너 같은 애가 무슨 수학여행이야? 결국 저는 수학여행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교과서에는 매일같이 박 여사 딸, 생선 비린내 같은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면 또 쓰고, 지우면 또 쓰고. 급기야 교과서를 새로 사야 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제게 말을 걸었다간 그 아이도 왕따가 된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쉬는 시간이면 저는 화장실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희와 그 무리들이 저를 화장실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아무도 절 찾지 않았습니다. 강희가 선생님께 박은순이가 몸이 안 좋아서 조퇴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6교시가 끝나고 청소 아주머니가 절 발견했을 때 저는 이미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악의 날은 따로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제 교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고 또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강희가 제 교복에 페인트를 부어서 남자 화장실 변기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젖은 교복을 입고 하교하는 길에 저는 심한 폐렴에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알아누웠지만 그 누구도 절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전학을 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은순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희가 입 밖에 내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협박했으니까요. 전학을 간다는 날, 강희는 마치 승리자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 가, 박 여사 딸.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도 늘 구석에 앉아 있었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강희가 나타났고, 잠에서 깰 때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매일 밤 우셨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서 내 딸이 이런 고생을. 어머니의 죄책감 어린 한숨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더 일찍 나가시고 더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좋은 학교를 가면 이런 서름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대학에 가서도 저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제 뒤에서 말을 걸면 놀라서 책을 떨어뜨렸고, 복도에서 여러 명이 웃으며 걸어오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결혼해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을 때도 신랑이 제게 다정하게 다가올 때마다 자꾸만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나 봅니다. 그 후로 저는 음식점 일에만 파묻혀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누군가를 믿는 것도 모두 두려웠으니까요. 미진이를 키우면서도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우리 딸도 저 같은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당하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미진이는 누구보다 강하게 키웠습니다. 미진아, 너는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마. 미진아,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절대 참지 마. 그렇게 키웠던 제 딸이 하필 그 여자의 아들과 결혼하게 생겼다니. 39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삶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의 개별루만 화려한 꽃장식과 은은한 조명 아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 여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우아하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고 제가 그랬던가요?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는 그 여자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 내 체육복을 훔쳐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은수저가 달그락거렸습니다. 그 여자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식비를 빼앗아 가고 친구들과 말도 못하게 하고. 미진이가 충격받은 얼굴로 그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행복하게 웃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두고 선생님께는 내가 조퇴했다고 거짓말한 것도 기억 안 나. 고급 백자에 담긴 음식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인가요? 그 여자는 여전히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때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학여행 가기 전날 어머니가 밤새 일해서 모은 돈을 빼앗아 갔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9년 전에 그 순간이 눈앞에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너 같은 것이 무슨 수학여행이냐고 했어. 루만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옆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만이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교복에 페인트를 부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미진이가 충격받은 듯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준서는 그 여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두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제야 그 여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완벽했던 화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기억이 나네요. 처음으로 그 여자의 목소리에서 당당함이 사라졌습니다. 39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정식 집에 무거운 정막이 깔린 가운데 그 여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모습조차 우아했지만 더는 그런 가식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투피스를 입은 그 여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바닥을 향해 축 늘어졌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걸고 있던 목걸이가 이제는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사돈, 아니 은순아.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9년 전에 당당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39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가 진심이라고 믿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어. 그 여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나도 이제는 한 아이의 어머니이고. 테이블 위의 음식들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그릇들이 무색하게, 룸 안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되어서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건 진정한 반성이 없었다는 뜻이 아닌가요? 어머니, 준서가 일어나더니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본 그 여자의 어깨가 더욱 떨렸습니다. 제발 저희 결혼을 막지 말아주세요. 어머니의 잘못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지만 그 말은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결혼을 막지 말라는 말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자리만 넘어가게 해달라는 부탁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무릎을 꿇어봤자 뭐해?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9년 동안 나는 악몽 속에서 살았어. 매일 밤 잠들기가 무서웠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웠어. 누군가 갑자기 웃기만 해도 가슴이 떨렸어. 그런데 너는 그 여자는 바닥에 이마를 찍으며 절을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투피스가 구겨지고 완벽했던 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제발 우리 준서의 앞날을 망치지 말아줘. 내가 잘못했어. 내 죄를 용서해줘. 준서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룸 안을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어머니의 잘못은 제가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 건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39년간의 고통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기억나.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교복에 페인트를 부었던 날, 너 웃던 모습이, 그리고 전학 가는 날, 잘 가라고 하며 비웃던 모습도. 그 여자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완벽했던 화장이 눈물에 번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아. 처음으로 그 여자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이러는 것도
다 우리 아들 때문이야. 그동안 난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때의 기억조차 지워버렸어. 너가 없는 세상에서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왔어. 마침내 그 여자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제야 39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 여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이 자리를 모면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의 개별룸에서 우리는 39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미진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딸의 표정이 이토록 차갑게 변한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학을 가야만 했다는 게 바로 당신 때문이었던 거예요? 준서가 미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진이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진아, 제발. 그 여자도 미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미진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금까지 전 당신을 존경했어요. 미진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되고 자녀 교육도 완벽하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미진이가 쓰게 웃었습니다. 그저 가면을 쓴 괴물이었네요. 준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진아, 그건 너무 심한 말이야. 어머니도 반성하고 계시잖아. 하지만 미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성. 지금 이 모든 게 진심이라고 생각해? 아들의 결혼이 망칠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거겠지. 우리 엄마가 39년 동안 겪은 고통은 미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나한테는 티도 내지 않으셨어. 항상 웃으면서 날 키우셨는데 미진이는 제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전 몰랐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걸.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준서 씨, 미진이가 준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엄마가 용서하신다 해도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런 악마 같은 피를 이어받은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루만이 얼어붙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피를 이어받았다고.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너무하잖아. 하지만 미진이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고도 39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의 아들이야. 그런 비정한 마음을 물려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런 당신과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역시 저런 썩어빠진 피를 물려받겠지. 그 여자가 흐느끼며 미진이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제발, 우리 준서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미진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준서 씨의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 이제 당신의 아들이란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져요. 준서 씨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의 눈물이 생각날 것 같아요. 미진이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가요. 더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미진이와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왔고 상견례는 파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상견례가 있던 날로부터 정확히 3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명품 가방도 진주 목걸이도 없었습니다. 손님, 지금 문 닫았습니다. 홀 담당 직원이 말했지만 그 여자는 주방까지 들어왔습니다. 박은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그 여자는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방은 위험해요. 직원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그 여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였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식당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준서의 인생을 망치지 말아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번에는 선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심지어 땅 문서까지. 하지만 그것들도 모두 되돌려 보냈습니다. 사장님,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이제는 직원들도 지쳐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식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박은순, 너의 용서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은 유명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은순 씨, 용서라는 게 말이죠. 하지만 제가 자르듯이 말했습니다. 스님, 용서는 가해자의 편안함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39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아들 때문에 용서를 빕니다. 그게 진정한 참회일까요? 다음 날은 준서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39년 동안 아팠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는 용서를 빌지 않을게. 처음으로 그 여자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지금 이러는 것도 결국 내 아들 때문이니까. 39년 동안 난 당신의 존재조차 잊고 살았어. 그런 내가 이제 와서 용서를 바란다는 게 참 우습겠지. 이제야 깨달았어. 용서는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거라는 걸. 그 말을 끝으로 그 여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어쩌면 서로가 더는 만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미진이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미진아,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미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저기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미진이 앞에 앉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가 준서를 많이 사랑했다고 했는데 미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오히려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39년 동안 그런 아픔을 안고 사시면서도 절 이렇게 당당하게 키워주셨잖아요. 미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엄마가 항상 저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말라고 하셨는지. 미진아, 전요, 준서 씨를 사랑했지만 미진이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랑이었어도 엄마의 아픔을 알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등산 갈까요? 응? 옛날에 자주 갔잖아요, 둘이서. 미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처럼 김밥 싸들고 가요. 날도 좋은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딸을 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가자. 창밖의 달이 더욱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39년이란 세월이 흘러서야 저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기로 한 순간 오히려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의 기억도, 찢겨진 교복의 기억도 이제는 그저 흐릿한 안개처럼 멀어져 갑니다. 딸의 파혼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39년 동안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이제야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참 밝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달처럼
제 딸은 늘 제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 시절의 아픔도 그날의 기억도 모두 이 달빛 아래 내려놓으려 합니다. 미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리에서 더 단단해진 모녀의 이야기를